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다음 주면은 여러분 이제 시험 치고 이제 남해대학 금융회계 사무과에서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는 그런 일은 없고 이제 졸업을 하게 될 건데 아쉬움이 많습니다. 많고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우리 2학년 여러분들은 취업을 좋은 곳에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 잘 선택을 해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오늘도 그 교수님들끼리 논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 취업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아마 시험 시간 다음 주 외환 실무 시간에 아마 시험을 칠 것 같은데 그 전에 이제 시험을 치기 위해서 마무리 강의를 지금 한 동영상 간단하게 이렇게 찍도록 하고 마지막 동영상은 여러분이 시험을 치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는 여러분이 시험 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시간에 제가 앞에 동영상 시간에 신용장 거래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대면 수업 때 했던 그 자료를 우리 다시 한번 내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 무역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죠? 무역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무역의 절차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역학과를 가든 안 가든 기업체나 어디 가서 여러분이 직장생활 할 때 무역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알고 있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창원대학 무역학과에 여러분이 편입을 할 학생들은 신용장이라든가 무역에 관한 그런 용어들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 자, 환리스크 저번에 대외적 관리 기법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죠? 대외적 관리 기법에 대해서 이렇게 쭉 했고, 오늘은 관리 기법에는 선물한 거래가 있습니다. 선물한 시장에서의 선물 해칭, 이것은 선물한 거래라고 했습니다. 그냥 선물한 거래. 그 다음에 단기 금융시장에서의 해칭. 단기 금융시장에서 해칭이라는 게 위험을 회피하는 행위를 우리가 환리스크 위험 회피하는 것을 해칭이라 한다. 위험 회피를 해칭이라 한다. 그러니까 단기 금융시장에서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은 뭐냐? 외화 자금을 미리 빌려오면 된다 이 말이죠. 외화 자금을 미리 빌려오면은 그 변동이 있기 전에 빌려와서 가지고 있으면 환리스크를 피하는 방법이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통화를 가지고 스왑이라는 것은 두 거래를 이렇게 교차해서 상호 교환함으로써 위험을 없애는 거죠. 그래서 이 스왑의 대표적인 거래가 선물한 거래와 현물한 거래를 동시에 하는 거래를 우리가 스왑 거래다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통화로서 그렇게는 서로 다른 통화를 서로 교환한다 이 말이죠. 위안화하고 달러를 약정 일자의 어떤 환율에 따라서 서로 교환함으로써 환리스크를 회피하는 제도를 우리가 통화 사업이다. 그 통화 선물이라는 것은 통화로 가지고 이제 선물한 거래처럼 통화를 가지고 선물한 거래가 뭐랬습니까? 미래의 특정 날짜에
할 것을 미래의 약정 가격으로 미리 거래하는 거죠. 그죠? 미래의 통화를 선물 거래 형태로 하는 걸 우리가 통화 선물 거래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할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인, 수출업자가 수출한 어음을 만기일 이전에 은행에 할인 매각하여 수출 대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거다. 할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내가 만기일에 받아야 할 대금을 이 수출한 어음을 만기일 이전에 은행에다 맡기고 선이자를 떼고 일종의 대출을 받는 그걸 우리가 할인이다. 그러니까 만기가 12월 말일 같으면 그때까지 기다리면 환율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오늘 12월 2일 날 내가 그 수출한 어음을 은행에다 맡기고 선이자 떼고 제가 그거를 돈을 받는 것, 이게 우리 할인이다. 그 다음에 이제 환율 변동 보험에 가입하면 되겠죠. 그죠? 환율이 어떻게 변하든 그 손실만큼 보상을 해주는 제도다. 이게 환율 변동 보험이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물한, 환리스크의 관리 방법, 즉, 대관리 방법은 요런, 6가지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대내적으로 관리하는 기법은 어떤 것이냐. 대내적 관리 기법. 대내적인 관리 기법은 우선 매칭이라고 했어요. 매칭. 매칭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그죠? 외화 자금을 들어오고 나가는 외화 자금을 통화 종류별로 또는 만기 일자별로 일치를 시킴으로써 그러니까 일치라는 것은 같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금액을 우리가 외환 포지션이라고 그랬죠. 매입액과 매도량이 같으면 뭡니까? 환리스크가 없죠. 그래서 이것도 매칭이라는 것은 바로 외화 자금의 그 포지션,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통화별, 만기별로 일치시킴으로써 환리스크를 회피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한다. 그래서 이것은 다국적 기업, 또 어떤 기업의 본사, 자회사 간의 환거래. 그러니까 이 다국적 기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본사와 자회사 간의 환거래, 자기 같은 기업 내에서 이거는 가능하겠죠. 통화별로, 만기별로 일치시키는 행위는. 다른 기업과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자기 기업 내에서, 그래서 본사, 자회사, 다국적 기업이란 무역회사, 여기서 무역회사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 뭡니까? 다국적 기업 무역회사라는 것은 21세기에 있어서 다국적 기업이라는 건 내가 말씀드렸죠. 과거에는 이 다국적 기업은 큰 기업들, 그러니까 외국에 진출할 수 있는 큰 기업들을 국적이 여러 개다 해서 다국적 기업. 예를 들어서 삼성, 롯데, 현대 같이 외국에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런 대기업만이 해외에 자회사가 있었다.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국적이 여러 군데에 대해서 다국적 기업이라고. 그런데 지금은 지금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도 다 해외의 자회사를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제로는 이 다국적 기업이라는 개념이 거의 모든 기업을 다국적 기업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해외에 다국적 아닙니까? 물론 다국적 기업에 대한 정의가 뭐 어떤 학자들마다 다릅니다. 국적이 여러 개다. 아니면 뭐 매출이 얼마 이상 되는 기업이다. 뭐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이 다르지만 어쨌든 다국적 기업이라면 과거에는 큰 기업을 다국적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왜 큰 기업이냐? 과거에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기업하면 외국에 갈 수 있는 기업은 큰 기업밖에 안 되니까 물론 외국 기업도 마찬가지. 지금은 이제 중소기업도 어떤 다국적 기업의 형태를 띈다. 그런데 무역회사라는 것이 지금 무역회사라는 게 무역만 하는 회사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
지금 모든 기업이 무역을 우리나라 다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역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국가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기업들이 본사 자회사 간의 환거래에서 이용하는 것이 바로 매칭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기업 내에서 자금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통화별이라든가 또 만기 일자별로 일치시킬 수 있는 거지. 다른 기업과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국 기업 내에서 한글에 이용하는 방법이 뭐다? 매칭이다. 매칭이다. 그 다음에 리딩과 레깅이라고 있습니다. 리딩이라는 것은 환율 변동이 있을 것에 대비해서 결제할 시기를 앞으로 당기는 것을 우리가 리딩, 레깅이라는 것은 지연시키는 것. 그러니까 자 환율이 내가 결제 시점이 한 달 뒤에다. 그래서 한 달 뒤에는 아무리 봐도 환율이 변화가 있어서 환리스크가 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냥 지금 우리 결제를 합시다 하는 게 리딩이고, 레깅이라는 것은 한 달 뒤에 결제할 건데 한 달 뒤에 하지 말고 그 뒤로 늦추자, 지연시키자. 지연시켜서 결제합시다. 그것은 오로지 환율 변동에 대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레깅이다. 그러니까 결제 시기를 의도적으로, 이것은 의도적으로 앞당기거나 지연시킴으로써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을 극소화하거나 환차익을 극대화한다. 그러니까 의도적인 것이 바로 리딩과 레깅입니다. 그래서 레깅은 지연시키는 것이고 리딩은 앞당기는 것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팅이 있습니다. 네팅, 그죠? 네팅은 이것은 이제 다국적 기업의 본사, 자회사 간 발생하는 채권 채무를 개별적으로 결제하지 않고 일종의 상계한 후에 그 차액만 결제하는 것을 우리가 네팅이다. 그러니까 자기 회사 내에 지점이나 또는 본점 또는 자회사와 자회사 간에, 이것도 역시 앞에서 이야기하던 뭡니까? 매칭과 마찬가지로 자기 회사 내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상계하는 거니까. 이 상계라는 게 여러분 예금에도 은행에도 상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자, 내가 예금이 5천만 원 있고 대출이 1,000만 원 있어. 그래서 내 예금을 가지고 대출 1,000만 원을 갚는 것을 우리가 상계라고 한단 말이지. 그럼 뭐 5천만 원에서 1,000만 원 뺀 나머지 4천만 원을 1,000만 원을 공제하고 4천만 원을 내주는 것을 우리가 상계다. 그러니까 그거는 뭡니까? 예금주와 대출자가 동일한 사람이죠. 마찬가지다. 네팅도 마찬가지다. 뭐냐? 채권 채무를 개별적으로 결제하지 않고 채권과 채무를 금방 내가 이야기했듯이 상계한다. 서로 이렇게 상쇄시킨다 이 말이죠. 상쇄시키는 제도를 우리가 네팅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기업이 돼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돈 줄 사람과 돈 받을 사람이 따로 있다. 따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상계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채권자와 채무자가 동일할 때만이 상계가 가능하니까 이 네팅도 아까 매칭과 마찬가지로 같은 기업 내에서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또 그게 은행 같은 경우는 같은 은행이어야 됩니다. 같은 은행이면서 동일한 채권자와 채무자여야 됩니다. 이래서 내가 외환은행에 5천만 원 예금이 되어 있고 경남은행에 내가 1,000만 원 빚이 있다. 그럼 경남은행하고 외환은행하고 알아서 해가지고 내가 4천만 원 줘라.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죠. 은행은 그런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이게 이제 대내 정책 아닙니까? 대내 안에 내부적인 정책이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정책이 있어요. 가격 정책이라는 것은 가격을 조정하는 정책이죠. 가격을 그러니까 극대화하고 수익은 극대화해야 되겠죠. 비용은 극소화해야 된다. 그래서 극대화와 극소화를 위해서 가격을 가격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환율 정책과 연관이 있는 정책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환율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에 따라서 가격 정책을 달리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는 판매 수익이 달러가 앞으로 가격이 달러의 가치가 오를 것이다 하면은 뭡니까? 판매되는 수익을 받는 돈을 받는 달러의 가격을 지불할 때 다른 돈으로 지불을 받을 때는 달러를 받는다. 그럼 달러 가격을 좀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달러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런데 내가 돈을 지불하는 만약에 다른 위안화다. 위안화 가격은 떨어뜨렸어. 그죠? 내가 비용이 많아지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 그래서 가격 정책이란 거야말로 환율 정책, 환율에 오르고 내리는 거기에 맞춰서 가격을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비용을 적게 하거나 또는 수익을 많게 하는 이런 가격 정책. 이것도 사실은 뭡니까? 기업 내에서 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그죠? 자기 기업에서 이거는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면 되는 거다. 지금 위에 대내 정책이라는 것은 어떤 기업 내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산 부채 관리 제도라는 게 있어요. 자산 부채. 자산은 뭡니까? 부채는 뭡니까? 자산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이 자산. 부채는 내가 갚아야 될 거죠. 그죠? 그래서 갚아야 될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그 상태, 포지션, 현황을 이렇게 면밀히 분석해서 그것을 자 부채를 얼마만큼 하면 좋겠다. 부채를 몇 퍼센트, 자산을 몇 퍼센트 뭐 이렇게 조정해서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이거는 이제 효율적인 걸 따지는 겁니다. 즉 부채와 자산의 포지션을 얼마만큼 함으로 해서 가장 환리스크를 적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바로 물론 이거는 외화 자산과 외화 부채를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외화 자산과 외화 부채를 어떤 통화, 달러나 외화로 이렇게 환산할 때 그걸 갖다가 부채라는 건 지불해야 되니까 지불할 때 뭡니까? 환율이 올라가면은 손해니까 그죠? 그럼 올라가는 외화를 어떻게 부채를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자산은 올려서 그죠? 자산의 가치를 올리려면 그걸 보유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산과 부채의 그 포지션 상태를 조정함으로 인해서 그 나중에 환산할 때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 내가 이제 그 은행에 본점 종합기획부에 근무할 때 경영관리과, 종합기획부 경영관리과에 있으면서 바로 이 담당하는 그 동기가 있습니다. 자산부채 관리,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은행의 PL, 손익계산서를 갖다 놓고, 자, 6개월 결산을 한다, 12개월 결산을 할 때, 외화 자산을 얼마만큼 늘리는 게 좋으냐, 부채를 얼마만큼 포지션을 정하는 게 좋으냐, 이걸 이제 환율과 연계해서 계산을 해서 그것을 담당하는 직원이 자산부채 종합관리 시스템 해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만 담당하는, 그럼 그 직원은 뭘 하느냐? 그 환율을 분석해요. 자, 앞으로 연말에 환율이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그 환율이 뭐 그래서 달러다, 아니면 유로화다, 엔화다. 그 외화를 우리가 포지션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어야 부채, 또 우리가 자산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가장 효율적으로 외화 자산을 보유할 수 있느냐, 이런 관리하는 파트 직원이 있습니다. 그것만 관리하는. 그러니까 맨날 보니까 그것만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경영관리과에서 예산 편성 뭐 이런 걸 담당을 했는데, 그래서 자산과 부채를 적절하게 조정함으로써 환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무엇이라 한다? 자산 부채 관리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환리스크의 유형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환리스크의 유형. 환리스크를 우리가 회계적 환리스크와 경제적 환리스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회계적 환리스크는 환산 리스크와 거래 환리스크. 환산 리스크라는 것은 뭐를 이렇게 환산한다. 그죠? 바꾸어서 계산하는 걸 우리가 환산이란다. 거래는 그냥 거래할 때 일어나는 환리스크. 그걸 우리가 회계적 환리스크. 그 다음에 경제적 환리스크는 거래 환리스크와 영업 환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외환 리스크는 이 세 가지입니다. 결국은 환산 리스크, 위에서 말하는 환산 리스크, 그 다음에 요 거래 리스크, 영업 리스크. 그렇게 환 리스크는 회계적 환 리스크와 경제적 환 리스크가 있는데, 거래 환 리스크는 두 군데 다 있어. 그죠? 여기 있잖아요. 거래 환 리스크와 여기도 거래 환 리스크가 있죠. 그렇게 회계적 환 리스크는 환산 환 리스크가 있고, 경제적 환 리스크는 영업 환 리스크가 있어. 그래서 요거를 합하면은 모두 세 개죠. 그래서 외환 환 리스크는 환산 리스크가 있고, 거래 리스크가 있고, 영업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간단하게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환리스크에는 회계적 환리스크가 있고 경제적 환리스크가 있는데, 경제적 환리스크는 환산 리스크와 거래 환리스크로 구분이 되고, 경제적 환리스크는 거래 환리스크와 영업 환리스크가 있는데, 양쪽 다 있는 것이 뭡니까? 거래 환리스크니까 결국은 외환리스크라는 것은 환산 리스크와 거래 환리스크, 그 다음에 영업 리스크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환 리스크라는 건 뭐냐? 환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바꾸어서 계산하는 것이 환산이다, 그죠? 우리 환산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산 시점 이후에 환율의 변화에 따라서 외화 포시 자산 부채 수익 여러 가지 재무제표를 보고 통화, 즉 다른 통화로, 보고 통화라는 것은 이거는 통화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알려줄 통화로 환산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계산 시점에 달러로 표시된 자산 부채 수입이다. 이거를 우리 원화로, 재무제표상의 원화로 환산했을 때 그 환산 차익, 환차손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 불확실성, 그것을 우리가 환리스크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자, 계산을 했는데, 계산을 6월 반기 계산을 했다. 계산한 이후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달러 표시 외화 자산이나 부채, 이익, 손실,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우리 원화로 환산할 때 발생하는 리스크다. 그러니까, 그때 그래서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다. 이러면 뭡니까? 손실이 많겠죠. 결산 시점에 환산할 때 달러를 원화로 이 보호 통화라는 것은 뭡니까? 다른 통화로 바꾸는 걸 보호 통화라 한다. 물론
꼭 원화라고 할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원화를 달러로 바꿔도 마찬가지죠. 이건 외화니까, 이거는 어쨌든 외화 표시니까, 이 보고통화라는 것은 원화가 되겠네요. 원화. 그죠? 외화를 원화로 환산할 때에 그 환율이 뭡니까? 떨어져.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그 리스크를 우리가 환산 리스크다. 그러니까 외화를 원화로 이렇게 환산하는 데 있어서 환차손이나 환차이익이 발생하는 불확실성, 이걸 환산 리스크다. 물론 환차이익이 발생하면 엄청 좋은 거죠. 근데 환차손이 발생하면 손실이니까, 물론 환차이익이 발생하면은 좋지만 어쨌든 그만큼 불확실성은 어쨌든 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있는 거다. 그죠? 있는 거니까 그 불확실성을 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바로 환위험이다. 그러면 여러분, 자, 환율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원화로 환산할 때 환차손이 발생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달러 환율이 오르는 겁니까? 내리는 겁니까? 자, 환율이 오른다. 환율이 오르면 어떻게 되는 거죠? 1달러가 100원이 1달러가 200원이 되는 거죠. 200원. 그게 환율이 오르는 거죠. 1달러가 200원 되는 거. 달러가 환율이 오르면 어떻습니까? 덕이죠. 한국 돈이 많아지니까. 덕이죠. 그죠? 많아지는 거잖아요. 환율이 떨어지면은 한국 돈이 적어지는 거니까 원화로 이렇게 환산을 하면은 손실이죠. 그죠? 1달러에 100원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0달러가 있다. 그러면 100달러 곱하기 100원 하면 만 원이 1000원이잖아요. 1000원. 아, 만 원입니까? 만 원이죠. 그죠? 만 원인데 만약에 환율이 올라간다 하면 200원이다 하면 2만 원이잖아.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이익이죠. 어쨌든 뭐 그걸 떠나서 오르든 내리든 이렇게 외화자산을 원화로 바꿀 때에 환산할 때에 일어나는 불확실성을 우리가 환산 리스크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자, 거래 환 리스크는, 거래라는 것은 뭡니까? 결제죠. 그죠? 수출이나 수입을 통해서 결제할 때에 계약 시점과 결제 시점이 다름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불확실성. 그래서 이 거래 환 리스크를 회피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선물한 거래와 현물한 거래를 동시에 하는 서학 거래를 하면 된다 이 말이죠. 또는 선물한 거래 자체만 하면 돼. 자, 수출했다, 수입했다. 내가 수입을 하든 수출은 뭡니까? 대금을 받는 것이고 수입은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그죠? 대금을 받든 지불하든 어쨌든 오늘 계약해서 내일 대금을, 그렇게 현물하니까 2영입이니까 모레 3일 이후죠. 그죠? 2영입을 초과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이 시점이 오늘이 아닌 이후에 환율이 변동돼서 손실을, 수출이 됐든 수입이 되든 볼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불확실성을 우리가 거래 환 리스크, 즉 무역 거래를 할 때 일어나는 환 리스크를 우리가 거래 환 리스크다. 그래서 이거는 계약하고 결제할 때의 환율 변동이 다른 것이죠. 다른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계약을 했는데 5일 뒤에 내가 결제한다. 그러면 오늘 계약한 시점과 5일 뒤에 계약한 시점의 환율이 다를 것이다. 그죠? 그럼 그 다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우리가 거래 환 리스크다. 영업 환 리스크는, 영업이라는 것은 이제 판매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원가라든가 판매하는 이런 금액들이 환율 변동으로 달라지겠죠. 달라짐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달라지는,
여기서 말하는 영업 환 리스크는 바로 영업이익 환 리스크다. 그러니까 판매 가격과 그 다음에 원가, 그 다음에 이런 또 판매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뭡니까? 영업이익이 달라지겠죠. 외화로 받으니까. 예를 들어서 환율이 올라야, 환율이 내리거나 올라옴에 따라서 뭡니까? 영업이익이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죠? 이거는 어떻습니까? 판매량이라든가 판매 가격, 원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고정이 되어 있죠. 그죠? 고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한 리스크와는 달리 노출을 추정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추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앞으로 환율이 굉장히 많이 변하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이 얼마만큼 변할 것이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자 수출업체가 1년 수출을 쫙 했는데 저번 달에 수출 금액 또 이번 달에 수출 금액 이 수출 금액이 환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많아질지 적어질지 외화 영업이익을 가늠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노출이 쉽지 않다. 그래서 이 영업이익을 물론 예측은 합니다만 환율 변동이라는 게 누구도 내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누구도 환율 변동을 예측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13주차는 여러분 자 그런데 지금 이번 학기 강의는 여러분 대면 수업과 동영상 수업이 병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립니다. 여러분들도 헷갈리고 그래서 제가 동영상 올리는 걸 여러분 그냥 그 출석 체킹하고 시험 범위는 내가 나중에 지정을 해 주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이번 주 중에 여러분께 지정을 해서 뭐를 가지고 시험을 치겠다. 저번에 이야기했죠. 대면 수업 이후 동영상과 대면 수업 자료를 가지고 하겠다. 그 시험을 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동영상은 여러분 출석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동영상을 틀어놓고 이렇게 여러분이 하면 되고 이 자료는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시험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 리스크 유행 중에서 기본적으로 외환 리스크는 이런 세 가지가 있다. 간단하게 이 리스크는 뭐를 이야기한다 하는 정도만 여러분이 알면 되겠습니다. 자, 13주차 강의는 간단하게 마치고 14주, 15주차 강의를 제가 시간을 짧게 해서 여러분에게 시험에 칠 수 있도록 내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자, 동영상 여러분들이 출석 지금이라도 여러분 동영상을 이렇게 틀어놓고 각 과목별로 출석은 여러분이 잘 해야 됩니다. 그래 졸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뭐 학점을 잘 받고 못 받고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학점이 이수가 돼야 졸업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내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성적이라는 것은 사회에 여러분 나가보면 물론 꼭 편입을 하겠다 뭐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면 중요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내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출석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